한국의 일부 군사기술은 이미 세계 최전선에 있고 군사력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 전투력은 어떠한가? 중국의 영향력 있는 정치평론가 샤오슈펑이 네티즈닷컴에 기고한 글과 네티즌 댓글 번역입니다. 한국의 현재 군사기술 상황을 살펴보자. 6.25 전쟁 이후 한국은 군대의 개혁과 강화에 주력해왔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해왔고 이로 인해 한국군의 전투력이 상당 부분 향상됐다. 이런 점은 2014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간단한 군사훈련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러시아가 처음으로 전면 공격을 시작했을 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완전히 수렁에 빠뜨렸다. 또한 그들의 스포츠 정신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한국인들은 전투의지도 매우 강한 편이다. 특히 오늘날의 한국군은 매우 강력해졌다. 우선 한국의 육군 무기체계를 보면 첨단 기술로 가득하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 무기들의 성능은 이미 미국, 독일, 이스라엘과 동급이며 영국, 프랑스보다 약간 우세한 수준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폴란드는 나토 규격에 맞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했고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을 추가로 구매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맹활약을 하는 것을 본 폴란드군은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를 대량 도입하길 원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납기가 불가능했기에 한국에 천무를 도입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특히 폴란드가 한국의 천무를 선택한 주요 이유는 하이마스와 운용체계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더 많은 탄약을 탑재할 수 있어 더 뛰어난 화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폴란드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포병과 전차를 구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는 K9 자주포를 구매하고 현지의 생산 라인을 보유 중이며 많은 수의 K9 자주포를 주요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한국의 육군 무기는 빠른 조달과 라이센스 생산 및 기술 이전 등을 앞세워 급속히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해군과 공군 전력도 결코 만만치 않다. 한국은 현재 만재 배수량 1만 톤이 넘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을 보유하고 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개량형인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선도함도 이미 진수됐고 총 3척이 건조될 예정이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마크 41 수직 발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SM-2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다. 또한 한국은 2022년 4월 SM-6 함대공 미사일을 미국으로부터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SM-6 함대공 미사일은 해상에서 항공기 순항 미사일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및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최신의 함정인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SM-2, SM-6에 SM-3 블록2A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최신 이지스 시스템인 베이스라인 9으로 업그레이드 됐으며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BMD 5.0 버전이 추가되어 SM-3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SM-3 블록2A를 장착하려면 일본의 동의가 필요하다. SM-3 미사일이 미국과 일본의 공동개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일 간에는 이전까지의 불화를 뒤로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총 70셀의 마크 41 수직 발사 시스템과 16셀의 KVLS-1, 24셀의 KVLS-2 발사체계를 장착하고 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경우 128셀의 마크 41을 장착했다. 또한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한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 최대 사거리 1500의 현무3 순항미사일, 현무 4-2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이러한 미사일들을 성공적으로 시험한 바 있다. 앞으로 한국이 배치할 정조대왕급 구축함 3척은 광범위한 방공 능력뿐만 아니라 강력한 대함 및 육지 공격 능력까지 갖추게 될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사실상 준항공모함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독도급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 2척이다. 이 함정은 만재 배수량이 거의 1만 9천 톤에 이르며 비행갑판과 근접방어 무기체계 외에도 한국이 자체 생산하는 해공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약 20여 대의 F-35B를 구매하여 이 2척의 준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개조가 필요하며 한 척에 10여 대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더 거대한 항공모함을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2019년부터 미디어를 통해 이와 관련한 소식이 유출되었는데 당시 한국은 4만 톤급 경항모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미디어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한국이 6, 7만 톤급의 중형 항공모함을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민수용 선박을 수십만 톤 단위로 건조할 수 있는 조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합 기술력에서도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현재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이미 2022년 7월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실시했으며 이후 함재기 버전을 미래의 항공모함에 탑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투기는 외형적으로 미국의 F-22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잠수함 전력도 살펴보면 한국은 독일 214급 잠수함의 개량형인 손원 1급 잠수함을 9척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최신의 잠수함은 이미 3척이 진수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상당한 선진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총 9척이 건조될 예정이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수중 배수량은 3,750톤이며 최대 자망 심도는 400m이다. 세 종류의 중어뢰 외에도 1,500km 사정거리의 현무3 잠대지 순항미사일과 500km 이상 사거리의 현무2B, 현무4-4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매우 강력한 공격력을 갖췄다. 현무3의 탄두 중량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웃도는 500kg 정도이다. 한국은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야망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관련 미사일에 대해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지난 2021년 현무4-4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지상발사 중거리 탄도미사일,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발사 영상을 동시에 공개했다. 이러한 미사일들을 일제히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은 현무4-4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며 SLBM 기술을 보유한 세계 8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외에도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형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과 천룡 공대지 미사일도 곧 공개될 예정이다. 고위력 현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현역 현무4 탄도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종합 성능을 가지며 사거리는 600에서 800km 사이에 위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F-4E 팬텀 전투기에서 시험 발사됐던 천룡 공대지 미사일은 한국 공군이 현재 운용 중인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과 유사하며 미래에는 KF-21 신형 전투기에 장착될 것이다. 공군 측면에서 한국은 130여 대의 KF-16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최신형인 F-16V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그 외에도 60대의 F-15K 전투기와 60대의 F-35 전투기를 구매하였으며 총 250여 대의 강력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추가적으로 F-35를 구매하거나 가능한 빨리 KF-21 전투기를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총합적으로 보면 한국의 육해공 전력은 이미 충분히 강력하며 핵무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대공방어 요격체계를 보면 한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와 중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도 천공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했고 2022년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및 항공기 요격 미사일 LSAM의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미사일은 사드 수준의 사거리와 요격 고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요격체를 탑재하여 직격 파괴 기술을 적용한 점 등 사드와 맞먹는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에서는 이 미사일을 한국판 사드로 부르고 있으며 이에 앞서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공투도 개발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대공체계 역시 상당히 강력하다. 이론적으로 국내 전역을 완벽하게 커버하며 북한으로부터 오는 모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사드 시스템은 최대 사거리 500km, 최대 요격고도 150km, 최고속도는 마하8로 대기권 밖에서 고속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저지할 수 있다. 한국의 LSAM과 천궁은 보충적인 요격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선진화되어 있어 아랍에미리트 등이 이미 천궁을 구매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장사정포 수백 대가 서울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많은 수의 240mm 방사포와 소량의 300, 400, 600mm 방사포를 보유 중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로켓포 기술은 뒤처져 있으며 정확도가 부족하다. 이 무기들의 본래 목적은 대량 발사로 서울을 전면 타격하는 것이다. 만약 한국의 천궁이 대량으로 배치된다면 이러한 방사포를 통한 선제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해 전면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은 170mm 59경장 곡사포를 개조한 사거리 40km 곡산포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자주포는 심각하게 낙후돼 있다는 것이다. 정확도가 낮고 발사 속도가 느려서
2, 3분에 한 발씩 발사할 수 있고 2발을 채 쏘지 못하고 위치를 옮겨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사정거리인데 국경 바로 근처에서 쏜다고 해도 서울 북부 외곽까지 도달할 정도이며 애초에 국경 근처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까지 도달하기 어렵다.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북한의 곡산포보다 더 큰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북한은 기본적인 대공방어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모든 공격을 일제히 쏟아붓고 가능한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 발사한 장사정포와 초대형 방사포 및 다양한 미사일을 육지와 해상에서 요격한 다음 북한의 미사일과 로켓포가 배치된 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앞서 소개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북한의 전투기는 약간의 저항을 할 수 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미사일은 대부분 요격할 수 없다. 그리고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이 반대편을 향해 일제히 사격, 그와 동시에 K2 전차부대가 전격을 시작한다. 북한의 육군은 완전히 괴멸될 것이다. 한국 해군 수상함과 잠수함도 전투에 가담하여 SM2 및 SM6 대공 미사일로 요격하고 앞서 언급한 해상 기반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공격하여 전체적으로 억제할 것이다. 한국의 구축함이 SM6 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면 해상 요격 능력은 육지 기반의 요격 능력과 맞먹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해군 함선들은 남쪽에만 위치하지 않고 북쪽으로 가까이 이동하여 공격을 저지한다. 만약 한국의 독도급 대형 수송함 2척이 F-35B를 운용하고 정조대왕급 구축함 3척이 모두 진수돼 해상 전력을 형성하며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몇 척이 추가로 배치된다면 한국 해군은 공격과 방어 능력을 동시에 갖추게 된다. 한국의 전법은 먼저 공격을 저지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대공 저지 능력으로는 북한이 발사하는 다양한 미사일을 기본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사드와 다량의 패트리엇 및 SM-3 미사일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로켓탄과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한국의 LSM은 이미 우수한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량이 충분한지이다. 한국은 천궁과 LSM을 계속 도입하고 개량하면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체계를 도입하거나 기술을 개발하여 북한의 무유도 로켓과 장사정 포탄을 요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자체 육해공 방공체계는 급속히 진행되고 완성되고 있으며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의 관련 기술은 상당히 선진적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육군 무기 기술에서 세계 최첨단 수준을 달리고 있으며 조선전자 등 기반 산업이 견고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현재 빠르게 국제 정세의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다. 러우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맹들을 결집시켰고 여기에 한국, 일본, 호주 등을 합류시켰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에 불화를 떨치기 시작했고 미국, 한국, 일본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참여하며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는 미국, 한국, 일본과 함께 태평양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며 특히 전자산업과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육군 중장비 무기기술도 선두에 있으며 해외 수출 노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의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나토 및 유럽의 사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K9 자주포 차체를 기반으로 한 크랩 자주포를 제공하도록 승인하기도 했다. 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세계 주요 7개 선진국 정상회의인 G7에는 한국도 초청됐다. 앞으로 G7은 G8 또는 G10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에는 한국, 호주, 인도가 포함될 수 있다. 만약 G7이 G10으로 확대된다면 세계 9개 최강국과 세계 인구 1위 국가의 연합으로 첨단 기술과 대규모 저렴한 노동력이 합쳐져 전례 없는 연합이 형성되며 세계 구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잘 쓰여진 글이야. 아주 명료하고 편견이 없어요. 훌륭합니다. 한국, 일본이 힘을 합치면 재래식 전력으로 러시아를 압도할 수 있어. 이렇게 좋은 글과 훌륭한 작가님인데도 겨우 몇 명의 사람들만이 읽고 댓글을 달고 있네요.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줍니다. 일본도 봉인을 풀면 무기 판매가 크게 늘 것 같아. 이런 장비들에 미국의 정보 지원까지 더해지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재래식 전력에서 러시아를 뭉개는 것도 문제 없어. 서쪽에 있는 어느 나라도 한번 공격할 수 있겠죠. 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글이 정말 신뢰할 만하네요. 언젠가 작가님 같은 분이 중국 중앙 텔레비전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기일 것입니다. 차단되지 않은 것이 축복이죠.